수요일 증시 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요, 조금씩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나오죠. 우리 증시도요, 최근 들어서는 이 상승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날도 있고요. 미국 주시장도 나스닥이 좀 빠지고 뭐 다우지수가 오른다든지 S&P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진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축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썸머랠리라는 얘기를 참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여름은 아직 뭐 8월 말, 9월 초까지도 여름이라고 하니까 또 9월 중도 뭐 인디안 썸머라는 얘기들도 우리가 하는데 여름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은 장의 이 썸머랠리는 언제까지 갈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장 좋을 때는 이제 서머랠리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어차피 이래저래 봤을 때 하반기도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 하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기 전에 사놓고 가니까요. 예. 반면에 뭐 연초부터 안 좋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없다 싶으면은 가서 휴가라도 편하게 갔다 오려면은 뭐 이렇게 던지고 가다 보니까 뭐 작년 8월도 그랬습니다만 위안화 평가절하 이런 재료가 가미돼서 그렇습니다만 또 장 안 볼 때는 말은 서머랠리 합니다만 여름에 진짜 서머랠리가 있었던 해하고 오히려 여름에 또 없었던 해하고 아마 제가 봐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브렉시트 이후에 뭐 갑자기 어떤 그 리스크 온 분위기, 위험 선호 분위기로 브렉시트 때문에 좀 이렇게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에다가 또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는 시장 보고 야 이번 랠리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또 주식 쪽으로 몰려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확인할 게 좀 많죠. 당장 내일 22도 봐야 되고 다음 주 또 BOJ도 있고 하니까 뭐 요 정도까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확인하고 가야겠죠. 지금 뭐 애널리스트나 시황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뭐 실적 기업 실적 이런 걸로 얘기합니다만 실적이나 지표 갖고 가는 장이 아닌 건 뭐 당연하고 오늘 타이틀 제목도 잡아주셨습니다만 유동성의 힘 언제까지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이제 남은 뭐 영란은행은 뭐 다음 달 보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하고 BOJ가 얼마나 더 이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확인하고 가야겠죠. 네. 근데요, 예를 들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뭐 주시장도 좀 빠지고 또 뭐 이 외환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인다. 이런 상태가 6월 23일, 4일 이후에 뭐 계속됐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썸머랠리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은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그렇고요. 또 뭐 오늘 내일 있는 ECB, BOJ도 마찬가지지만 이 적극적인 뭔가 시장을 다스리는 듯한 이런 조치들이 나올 걸 기대하는데 이 상태에서 뭐 꼭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뭐 좋은데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일단 마크 카니 총재는 영란은행 총재는 한 달 벌었고요. 네, 안 했잖아요. 한 달 벌고 갔고. 내일 만약에 드라기 총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픽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 면면들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자산 시장의 수호천사. 근데 왜 아베 신조 총리만 저렇게 저건 저 정치인이라서 칸을 맞추다 보니까 저래 된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베 총리만 총리네요. 나머지는 뭐 총재 의장이고 뭐 재무장관 그렇죠. 좀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래 보여요. 뭐 버냉키 연준 의장 이제 뭐 버냉키 박사라고 불러야겠네요. 한 칸 건너 있는 구로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난주에 만났었죠. 재밌는 거는 그 회동 장면이 사진 한 장 안 올라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요. 버냉키 전 의장과 구로다 총재의 회동 사진.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뭐 점심까지 했다. BOJ 일본은행 방문해서 과연 헬리콥터 한번 띄우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좀 조심해라라고 했는지 뭔지를 모르겠죠. 그 옆에 이제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뭐 그 양반이죠.
금년에 투표권도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굉장히 유연하다면 유연하고 예. 좀 정신없다 하면 정신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매파와 비둘기파를 오가는 사람. 그래 좀 헷갈리게 하는 분. 예. 주식 많이 빠지면 뭐 느닷없이 뭐 몇 주 전에 금리 인상해야 됐다던 사람이 주식 많이 빠지면 또 이렇게 쪼로록 TV에 나와서 4차 양적 완화 해야 된다.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예. 저 사람이 왜 지금 금년에 수호천사에 들어가느냐. 지난 6월달 FMC 그 점도표에서 그냥 저 아래쪽에다 점점 찍어갖고 내년 후내년 금년에 한번 올리고 내년 후내년에 금리 올릴 일은 없다라고 전망했던 사람이죠. 네. 아래쪽에 뭐 옐렌 의장의 의미는 아실 테고 그 옆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사실은 저 옐렌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게 정치적으로 뭔가 좀 관철시키지 못했죠. 예. 지금은 뭐 하버드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미국 재무장관 아주 뭐 오만하기로 그 대신 머리는 좋기로. 왜 지금 이렇게 호명이 되는 건가요? 제가 수호천사들의 서머스를 집어넣은 이유는 저 양반이 2013년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장기 침체론이죠. 영구 침체론. 이제 회복 힘들다. 그런데 저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완화책을 갖다가 유지하거나 기존의 완화책보다 더 세게 좀 더 미치자 쪽으로 몰고 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완화적인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정책의 이론적인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예. 네. 뭐 저 사람들이 건재한 이상 그리고 시장은 저 사람들이 우리 결코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나왔던 사진 중에 결국 우리 마리오 드라기 총재 지금 뭐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유럽 지역의 뭐 한 절반 이상이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이라서 국채들 예. 지금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 0.4%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에 달하는 채권을 샀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22의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채권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마이너스 0.6이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채권 사갖는 그쪽에 은행들이 뭐 할 게 없어서 대출도 안 되고 투자할 것도 없어서 또 예치금 20에다가 박아두면은 거기는 마이너스 0.4를 때리면은 뭐 마이너스 0.2% 예. 정도는 손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 0.4보다 더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 수익률은 살 수가 없다 하는 논리인데요. 그러다 보니 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채 같은 건 아예 못 사는 거예요. 아예 못 사는 상황이고. 그래서 월 800억 유로씩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살 게 없다 정도의 걱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아마 내일 드라기 총재는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러니 그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국채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려면은 뭐 예치금 금리를 더 마이너스를 더 깊이 갖고 가든지 아니면 기존의 뭐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이하로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규정을 우리 그냥 포기하려는데 우리 손해보서라도 사겠다. 뭐라고 할 수도 있는 중앙은행이 거고. 이렇게 네. 캐피탈 로스가 분명한 그 자산을 사면은 그 중앙은행에 출자한 사람들이 화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은행에 출자한 사람은 정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예. 예. 그런 부분 지금 뭐 그런 부분 따지지 말자라고 온 게 벌써 몇 년째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참 이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진우 소장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나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네. 지금 그 유럽에 채권이 한 10종류가 있으면 한 6종류 정도는 이미 금리를 주긴 주지만 가격이 채권 가격이 워낙 높아져 버려가지고 그걸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종적인 나의 수익률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22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풀려면 뭐 막 돈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고 시중에 돈을 푸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 채권을 살려니까 이 독일 국채 같은 게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이걸 사는 순간 뭐 이 22가 트레이딩을 할 건 아니니까 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22가 손해를 보니까 살 채권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참 이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증권 또 경제 방송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네. 어제 우리 김동완 소장님께서 KBS 1라디오 그 경제투데이 출연하셔서 하시던 거 아니. 예. 제가 그 들으면서 그 말씀하셨죠. 지금 주식도 오르고
보통상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은 가격은 떨어져야 하는데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지금 죄다 오른다. 그걸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도 차트 하나 보여드리죠. 네. 예. 우리 국내 매체에서 이제 글로벌 모니터 같은 데서 이렇게 그걸 하는데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 제목은 제가 주식부터 정크본드까지. 가격이란 가격은 죄다 오르는 시절입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크본드라는 게 소위 말해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은 부도날 수도 있는. 부도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채권입니다. 뭐 회사가 발행했건 뭐 국가가 발행했건 예.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금리겠죠. 통상 저런 거는 9% 10% 정도. 그래야 뭐 그래야 위험을 안고 사겠죠. 위험을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 원금을 다 뗄 수 있는 그런 예. 건데. 자, 그것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한 2014년까지 쭉 낮아집니다. 그러다 2014년 7월 이후부터 올라갔는데 저 때가 뭔가 하면은 달러 강, 원자재 약, 그리고 주식은 흔들흔들 하던 시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크본드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크본드의 가격이 떨어진다. 정크본드에 돈이 덜 몰렸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빠져나온다. 이제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급격하게 정크본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크본드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급격하게 올라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유럽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 유럽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저 모습. 유로 정크본드. 예. 수준이군요. 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정크본드를 가면은 뭐 한 3, 4% 정도. 물론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에 비하면은 꽤 높은 수익률입니다만 예. 저거는 부도를 감안해야 되죠. 아하. 디폴트를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낙 돈 둘 데가 없고 수익률 낮은 제로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 보니까 저기까지 돈이 갑니다. 아. 저기까지 돈이 가고 아까 얘기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그 많은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보험사 할 것 없이 마이너스 수익률의 국채를 들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만기까지 가면은 내가 애초에 집어넣었던 원금보다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투자를 하는 이유, 믿음 하나 그거죠. 이래도 20이나 BOJ가 좀 더 비싸게 사줄 거야 하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러니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주식은 뭐죠? 차라리 하다못해 주식 안 오르더라도 배당만 받아도 마이너스 수익보다는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어떤 논리죠. 그러니 지금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중앙은행들이 저렇게까지 저금리 기조,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결국은 자산시장을 떠받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네. 결론이죠. 그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희망하기는 그렇게 금리를 낮춰서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므로써 그것이 기업의 투자, 무슨 뭐 은행권의 가게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산시키고 투자가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2009년 이후 수년째를 해왔습니다만 계속 마이너스 폭을 깊이고 QE2, QE3, QQE, QQE2 뭐 이렇게 쭉쭉 해왔는데 그게 그런 식의 실물에서의 효과는 없이 주식으로만 몰리고 하다못해 정크본드로 몰리고 이제 뭐 무수익 자산 뭐 이런 쪽으로까지 가는 그것마저도 중앙은행들이 사줄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 지금이 계속 밟아야 되는 페달입니다. 자전거가. 안 밟으면 쓰러지는 그런 자전거가 됐죠. 이 기대를 갖다가 그러면은 내일 드라기 총재가 또 충족시켜야 되고 다음 주 구로다 총재는 해야겠죠. 뭐 헬리콥터 머니에서 이 공짜 돈을 갖다 뿌릴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버냉키의 일본 방문 이후에 뭐 하마다 고이치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관방장관 이런 사람들 입에서 아직은 아니다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구로다와 드라기의 이제 신공을 봐야 됩니다. 사실 많이 깊이 발을 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물인데 여기서 이제 목까지 차는 데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이 부분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준현 예.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평가하시는군요. 허리춤까지 찼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미 가슴팍까지는 차서 아니, 워낙에 저 양반들이 재주가 네, 좋아가지고. 그런데 네. 그 정크본드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이 차관점이 생긴 게 네. 정크본드가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에쿼리, 주식이 더 위험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그냥 돈 준다고 이렇게 적정 의견 내는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대로 된 기업 들고 가는 주식이 정크본드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더 안전하다는 이른바 거죠. 고잉 컨선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 여쭤보는 건데, 네. 자, 그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왜냐하면 S&P 기준으로 지금 벌써 일주일 넘게 계속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 S&P의 구성 그 주들을 보면 이 배당 성향이 높고 네. 그 이익을 계속 낼 수 있고 네. 또 거의 부도날 것 같지 않은 종목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또 우리 시장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끌어온 장세 아닙니까? 예. 삼성전자가 부도날 거라고 삼성전자가 정크본드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건 그렇지는 아니잖아요. 않죠. 배당도 계속해서 예. 높일 가능성이 예. 많아 예. 보이고. 예. 야, 그러면 이 장세의 성격이 정해졌네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종에서도 좀 안전하고 배당도 좀 잘 주고 이익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돈이 일단 몰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예요. 어떤 기업 분석에 따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묻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접근하겠죠. 뭐 대표적인 인물은 워렌 버핏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가운데는 그런 식의 투자가 이렇게 또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이 계시죠. 잡고 한 뭐 반년 내에 한 더블 나야죠.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갖다 자꾸 이제 찾게 되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뒤지다 보면은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적정한 주가냐 그리고 계속 기업이냐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환율 문제 네. 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번 오셔서 그 달러원 환율 1,140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차트상의 예. 지점이다 이런 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그 밑으로 좀 일시적으로 흘러내렸죠. 내려가기도 예. 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어쨌거나 2014년 7월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 강 원자재 약, 그때부터 해서 우리는 뭐 한 1,008원 어라운드에서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우리가 1,200원대, 뭐 1,250원 근처까지 가는 환율도 봤는데요. 네. 그 환율을 만든 거는 결국은 역외입니다. 역외 세력들이 어떤 그 우리 원화 약세 배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네. 위안화 약세도 있고 뭐도 했고. 그런데 아마 실제 뭐 모든 시장에서 수급이 우선한다고 합니다만 수급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 뭐 월 100억 불이 넘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억 불이 넘는 무역 수지에 뭐 경상 수지가 한 800억, 900억 달러 날 수 있는 1,000억 달러 가까이 날 수 있는 1년에 그런 나라.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채권시장으로 봤을 때 다 했을 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나라. 여기에서 원화가 환율이 막 올라가는 원화 약세가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워낙 대외 변수에 그리고 남들하고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랐는데 이 여기가 막 대차게 샀다가 좌우지간 브렉시트 이후에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 감안하고 이 친구들은 또 던질 때도 뭐 뒤도 안 돌고 던지니까요. 대차게 또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30원까지 흘러갔는데 뭐 1,180원, 90원, 1,200원을 다시 시도할 때 위를 막았던 우리 당국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놔주다가 또 1,130원에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또 막았다는 그런 어떤 딜러들의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박스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인 것 같고 많이 밀려야 뭐 우리 1,120, 한 5, 6원, 얼마 전에 4월 달에도 봤던 저점. 더 밀려도 1,100원. 네. 이미 지금 여의도에서는 1,100원 아래까지 막 외치는 리포트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로도 좀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자,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름 방학 이제 시즌이 오고 또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환전을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 거는요. 환을 맞추려는 미련을 버리시고 그때그때 조금씩 나눠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큰 돈을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준우 소장의 그 환율에 대한 예측도 감안해 보셔서 환전할 때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준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